없다 이런 걸 했었잖아요. 만약에 정말 높은 ICP에 스페이스 어큐파잉하는 리전에 허니에이션, 임펜딩 허니에이션인 리전이 영상에서 보이면 펑션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언제 주로 신경외과 입장에서 하냐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많이 하는 데가 어디겠어? 우리과, 소아과, 신경과 이렇게 하죠. 신경과에서 많이 할 때는 검체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인펙션이나 그 아날리시스를 봐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경우가 많고, 그런 경우에 뭐 열난, 머리 아프고 어쩌고 한 증상들이 있어서 하고, 요새는 영상 검사를 많이 하니까 영상 검사를 하고 봐서 펑션하면 안 되겠다고 판단되면 안 하고, 그 다음에 진짜로 검체를 꼭 얻어야 되면 굉장히 조심스럽게 드레인 너무 많이 하지 않는 범위에서 하기도 하죠. 주의해서. 그 다음에 신경외과에서 할 때는요, 수술방에서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CSF를 좀 빼주면 수술할 때 브레인이 이렇게 릴렉세이션이 되기 때문에 수술 중에 EVD를 해가지고 CSF 드레인하면서 릴렉세이션 시킬 수도 있지만, 포스테리어 포사 뒤에 좁은 공간이라든지 이런 데 할 때는 수술하고 마취하고 펑처하고 드레인 카테터를 넣어놓은 다음에 본을 열면서 드레인을 시키거든요. 그러면 본을 열면서 드레인 시키면 허니션 되진 않겠죠. 밖에서 이제 이렇게 딱 갇혀있던 공간은 없어지니까.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하죠. 그리고 이제 컨티뉴어스 럼바 드레인지 카테터를 갖고 있는 경우들은 그것도 이제 우리과에서 수술하고 나서 SH 같은 게 있을 때 SH를 좀 워시아웃을 시키기 위해서 럼바 드레인지 카테터를 유지하고 며칠 갖고 있기도 해요. EVD처럼. 그럴 때도 이미 수술로 좀 ICP가 해결된 다음에 계속 드레인을 시키는 거니까 조금 다른 경우죠. 근데 이제 그런 치료를 할 때 치료 과정에서 이데마가 생기고 한 거는 너무 이제 갑자기 확 드레인하는 게 아니라 컨티뉴스 드레인으로 뭐 시간당 몇 cc 뭐 이런 식으로 적게 드레인을 하기 때문에 허니에이션 가끔 되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허니에이션 돼가지고 이유 없이 멘탈이 쳐졌는데 검사해보면 막 이렇게 PCA가 핑징돼 있고 밑으로 끌려 내려와가지고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바질라, 버테버 바질라가 막 찡겨 내려와 있고 그런 경우도 진짜 드물게 10년에 한두 명 있는데, 근데 그래서 이제 알고 그걸 어떻게 다룰지 그때 임상 의사가 잘 정해야 되겠죠. 자, 수두증 봅시다. 자, 이런 내용으로 볼 거고요. 수두증, 뇌척수액이 생기고 흡수된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균형이 깨지는 겁니다. 그래서 뇌척수액이 축적되어서 뇌실이 확장되고, 그게 확장되면서 두개강내압이 상승되는 병적인 상태를 수두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어큐트하게 하이드로세팔러스가 생기면 ICP가 올라가겠죠. 그리고 크로닉 하이드로세팔러스, 이게 좀 일정 수준을 지나면 좋아질 텐데, 일정 수준을 지나면 ICP는 높아졌던 ICP는 조금 해소가 되면서 약간만 올라가 있거나 혹은 정상 범위로 가거나, 이런 거 이제 뒤에서 얘기할 텐데 노멀 프레셔 하이드로세팔러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크로닉 하이드로세팔러스는 꼭 ICP가 있지는 않습니다. 아까 CSF 얘기했었는데 대부분은 코로이드 플렉서스에서 만들어지고 나머지는 에펜디말 셀, 또 인터스티셜 소스에서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하루에 500cc 정도 생기고 두개강 내 CSF 볼륨은 한 150cc 정도 되죠. 아까 얘기했지, CSF가 어떻게 가나, 양쪽 라테랄 벤트리클에서 양쪽 포라멘 문로를 통해서 서드 벤트리클로 들어가고 에키덕토브 실비우스를 통해서 폴스 벤트리클로 들어간 다음에 가운데 있는 포라멘 마장디, 양쪽에 있는 루시카로 갔다가 서브아라크노이드 스페이스로 가고 아라크노이드 빌라이를 통해서 수페리어 세트 사이너스 통해서 흡수가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아까 이제 이거 다 브레인 제거한 요 그림만 잠깐 봤었는데, 이거는 이제 앞뒤로 쳐다보는 그림이고요. 이건 옆에서 쳐다보는 그림이죠. 양쪽 라테랄 벤트리클에서 양쪽 포라멘 문로를 지나서 서드 벤트리클에서 에키덕트 오브 실비우스를 지나서 폴스 벤트리클로 오고, 폴스 벤트리클에서 가운데로 가는 게 마장디, 양쪽으로 가는 게 루시카. 계속 나오는 이유가 있겠지? 코로이드 플렉서스 아까 우리가 사진에서 봤고 영상으로 봤고, 라테랄 벤트리클에서 포라멘 문로를 지나서 서드 벤트리클로 들어가서 에키덕트 오브 실비우스를 지나서
폴스 벤트리클, 그 다음에 포라멘 마장디, 그 다음에 포라멘 루시카, 양쪽에 두 개의 포라멘 루시카로 가서 아라크노이드 빌라이로 들어가고, 이 아라크노이드 빌라이는 비너스 사이너스로 들어가서 CSF가 흡수된다. 이 그림은요, 머리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 코로날로 잘라서 그 윗부분만 본 겁니다. 상상하면 이게 브레인 파렌카임이고, 그죠? 여기는 이 가운데가 수페리어 세리사 사이너스예요. 여기가 서브아라크노이드 스페이스고, 이렇게 아라크노이드 빌라이가 수페리어 세리사 사이너스 안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돌아다니는 CSF가 여기를 통해서 프레셔 그레디언트를 통해 이쪽으로 확산되는 겁니다. 하이드로세팔러스는 아까 만들어지고 흡수되는 것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생긴다고 했는데요. 드물지만 CSF가 너무 많이 생기는 병이 있어요. 뭐 비타민 A가 과잉이어도 CSF가 많이 생기고, 코로이드 플렉서스 파필로마가 있어도 CSF를 많이 만들어내게 됩니다. 근데 더 많은 것은 이제 CSF가 왔다 갔다 하는 그 통로가 막히는 거가 제일 많고, 제일 많은 게 에키덕토브 실비우스의 스테노시스입니다. 이게 이제 튜머 같은 걸로 막히는 거죠. 또 흡수장애, 아라크노이드 빌라이에서 비너스 사이너스로 들어가야 하는데, 거기 자체에 파이브로시스가 있어가지고 기능이 망가지면 확산될 수 없어서 못 들어갈 거고, 아까 프레셔 그레디언트에 의해서 이동한다고 했는데 비너스 사이너스 내에 프레셔가 높으면 못 가겠죠. 그래서 하이드로세팔러스는 많이 생기거나 어디가 막히거나 흡수가 안 되거나 하는 원인으로 생깁니다. 분류는 이제 커뮤니케이팅 하이드로세팔러스와 넌 커뮤니케이팅 하이드로세팔러스로 나누는데요. 커뮤니케이팅 통한다는 얘기고, 넌 커뮤니케이팅은 안 통하는 거잖아요. 막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뇌실 안쪽에서 폐쇄된 거가 obstructive hydrocephalus, non-communicating hydrocephalus입니다. 그래서 뭐 튜머 같은 거에서 막혔을 때 벤트리큘러 시스템 안에 어쨌든 뭔가가 자리를 차지해서 막고 있을 때가 non-communicating hydrocephalus고, communicating hydrocephalus는 흡수되는 부분이 잘못된 거예요. 흡수되는 부분이 잘못돼서 생기는 게 communicating hydrocephalus입니다. 그럼 언제 생겼냐? 태어날 때부터 있었던 거는 컨제니탈이라고 할 거고, 뭐 튜머나 인플라메이션 같은 거에 의해서 나중에 생긴 거가 이제 어콰이어드 하이드로세팔러스가 되겠고요. 어큐트 하이드로세팔러스는 어큐트 ICP가 있을 거니까 두통, 구토, 파피리데마 같은 증상 징후가 IICP 사인이 있겠죠. 크로닉 하이드로세팔러스는 아까 처음에도 이야기했는데 상승된 게 서서히 사라지면서 거의 정상압이 되지만 뇌실은 확장된 채로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를 뒤에서도 볼 건데 노멀 프레셔 하이드로세팔러스라고 했지요. 자, 영유아. 영유아는 수처가 다 안 다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머리 크기 증가가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있으면 우리가 이제 얘네들은 그 몬로켈리 독트린에 해당하지 않겠지. 머리뼈가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증가할 수 있고요. 두위가 정상 두위에 이 표준 편차 범위보다 큰 경우,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안테리어 폰타넬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다든지 이마의 정맥이 확장돼 있다든지 하는 게 있고, 또 안구가 이렇게 하방으로 치우쳐서 수평선에 석양이 걸려 있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 또 내사시, 시신경 위축, 운동장애, 강직성 마비, 뭐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통통 쳐봤을 때, 타진했을 때 문제가 있는 거. 그래서 생후 초기에 머리가 커지면 이거 말고도 다른 감별 진단을 해야 되니까 영상 검사를 하게 되겠죠. 이게 세팅선 사인입니다. 잊어버리지 않겠지. 그래서 이런 게 보이면 얘 수두증 있나 생각하고 검사해봐야죠. 또 이렇게 정맥이 확장돼 보이는 거. 2세 이상의 소아, 애가 머리가 너무 크다. 애기인데 자꾸 머리 아프다고 자꾸 토하고, 눈도 좀 이상하고, 행동 이상하고, 발달이 느리고,
또 운동도 느리고, 운동 발달도 느리고, 보행 문제 있고, 또 이렇게 되면 호르몬 문제도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외소증, 비만증, 성조숙증, 사춘기 지형 같은 내분비 증상도 같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성인이 머리가 큰데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대조증은 아니고 두개강압이 올라가는 증상이 있으면 의심할 수 있겠고, 보행장애, 체간성 운동실조, 그다음에 시력장애, 복시 이런 게 생기면 하이드로세팔러스일 수 있겠고, 안전검사했을 때 유두부종이 있다. 그래서 가끔 눈이 침침해서 안과에 갔더니 신경외과 가보래요. 이런 사람들 있어요. 영상검사 해봐야 된대요. 파피리데마가 있어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진단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엑스레이로 진단하는 거는 어린이들이겠죠. 그러니까 그 아까 영유아 같은 경우에는 수처가 아직 안 다쳤으니까 그 수처 사이가 벌어지는 엑스레이가 보인다든지 할 때 진단할 수 있겠고, 초음파로 안테리어 폰타넬이 안 다쳤을 때는 초음파로 내부를 들여다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CT나 MRI는 우리가 단면으로 구조적으로 잘 볼 수가 있는데 에반스 인덱스라는 얘기를 합니다. 에반스 인덱스는 요 양쪽에 이제 양쪽 스컬과 스컬 사이, 본과 본 사이의 길이와 요 라테랄 벤트리클의 안테리어 혼 두 개를 연결한 거에 레쇼를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0.3 이상이면 벤트리큘로 메갈리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뭐라고 했냐면은 벤트리클이 CSF가 만들어지고 흡수되는 과정에 불균형이 일어나 뇌실이 확장되는 상태, 축적되어서 뇌실이 확장되는 상태를 하이드로세팔러스라고 했고, 이거는 그러면 벤트리클이 커져 있구나, 어떤 이유인지는 알 수 없지만 라고 해서 스크리닝 툴로서는 좋겠죠. 이렇게 영상으로 벤트리클 커져 있구나 보면. 하지만 그렇다고 모두 다 하이드로세팔러스라고 하진 않고, 브레인 파렌카임이 작아져서 아트로피가 생겨서 상대적으로 벤트리클이 커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감별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disproportionately enlarged subarachnoid space hydrocephalus라고 얘기하는 이 대쉬가 있는데, 대쉬 사인이 있으면 이거는 NPH, 노멀 프레셔 하이드로세팔러스의 스페시피시티가 높은, 여긴 스페시피시티가 낮은 거잖아요. 벤트리클이 커지기만 했다는 거는. 그렇지만 이거는 NPH의 스페시피시티가 이거보다는 높은 거겠구나. 그 다음에 캘로잘 앵글이 90도 미만일 때도 역시 NPH를 시사하는 소견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여기 보이는 겁니다. 여기 보면 실비안 스페이스가 이렇게 와이드닝이 있고, 또 여기가 와이드닝이 있으면 만약에 아트로피에 의해서 여기가 넓어진 거면 이런 공간도 다 넓어야 되죠. 그렇지 않나요? 브레인이 아트로피가 생겨가지고 여기 실비안 피셔가 이렇게 커진 거라면 다른 피셔들도 다 늘어나 있어야죠. 근데 여기 이렇게 코로나를 보면 컨텍스트 쪽은 약간 이렇게 꽉 차 보이고, 근데 실비안 스페이스에 이렇게 하얗게 공간이 너무 많죠. 이게 이제 NPH 되게 특이적인 소견 대쉬고, 그 다음에 켈로즘이 여기 있잖아요. 코르푸스 켈로즘이 여기 있어서 코로날로 잘랐을 때 이렇게 그 라테랄 벤트리클 사이의 이 각도를 켈로잘 앵글이라고 하는데, 켈로잘 앵글이 90도보다 작으면 벤트리클이 이렇게 확장한 거일 테니까 이게 NPH를 시사하는 소견이고, 만약에 이게 완만하게 이렇게 퍼지면서 넓어진 거면 아트로피에 더 가깝다, 이렇게 또 판단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영상만으로 우리가 어떤 병을 진단하는 건 어떻게 치료할까에 대한 거잖아요. 근데 증상이 없으면 치료하지 않아도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상만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하이드로세팔러스는 치료가 수술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시내 MRI는 CSF 플로우가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잘 볼 수 있는 거라서, 눈에 뚜렷하게 보이는 튜머 같은 게 없어도 웹 같은 게 있어서 그 CSF가 통과하는 여러 이제 그 포라멘들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웹 같은 게 있어서 그쪽으로 통과하는 게 원활하지 않은지 이런 걸 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시내 MRI도 도움되는 검사이고, 라디오 아이소톱 시스터노그래피는 시스턴을 그야말로 보는 검사인데요. 척추에다가 그 CSF 그러니까 펑처를 해가지고 CSF가 나오면 CSF가 있는 공간에다가 라디오 아이소톱을 줍니다. 그리고 시간대별로 촬영을 하죠. 그러면
라디오 아이소톱이 그 CSF가 움직이는 데 따라서 찍히겠죠, 시간별로. 네. 그래서 엑스레이로 이렇게 머리가 커졌고 수초가 커졌고 양쪽으로 커졌고 좀 이상하네 라는 것도 볼 수가 있고, 이거는 안테리어 폰탄을 아직 안 다쳤을 때 초음파로 라테랄 벤트릭이 이렇게 커졌구나, 하이드로세팔러스 있냐는 거 알고 에반스 레이저 CT로 볼 수 있고요. 이쪽도 지금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 위로 떠 있잖아요. 이 콜포스켈로즘이 위로 이렇게 붕 떠 있게 라테랄 벤트릭이 커져서 그런 거고, 옵스트럭티브 하이드로세팔러스 포라멘 몬노에 이렇게 하얗게 튜머가 꽉 있으니까 아, 얘는 옵스트럭티브 하이드로세팔러스구나 알겠고, 이게 라디오 아이소톱 시스터노그래피입니다. 보면 이제 3시간, 6시간, 24시간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러면 24시간이 지났는데 계속 벤트리클에 머물러 있는 거야. 이건 정상일까요? 아니죠. 잘 퍼져나가고 흡수돼서 없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이거는 흐름이 좋지 않구나 라는 걸 판단해 줄 수 있죠. 새길이 필요하겠구나, 션트가 필요하겠구나 라는 거에 조금 도움을 얻는 검사 소견일 수 있습니다. 하이드로세팔러스 치료는 약물 치료가 있지만 이 약물 치료는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아요. 수술을 대체하는 효과는 될 수가 없고요.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EVD, 럼바 드레이니지를 할 수가 있고, 이 두 개는 곧바로 션트 오피를 하기 어려울 때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션트라는 거는 몸에다가 어쨌든 그 새끼의 관을 심는 거예요. 그러면 할 수 없는 게 언제가 있을까요? 인펙션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리고 피가 막 이제 IVH가 있어서 피가 벤트리클 안에 피가 너무 있었어. 피가 한참 섞인 CSF야. 그러면 클럽도 잘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임플란테이션하는 카테터가 기능을 잘 하기 어렵게 막힐 수 있겠죠, 클럿으로. 그러니까 그때는 션트를 바로 적용하기가 어려울 테니까 일시적으로 이런 걸 했다가 가능할 때 션트 OP로 전환할 수 있겠죠. 혹은 일시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더 이상 그런 새끼리 필요하지 않게 될 수도 있죠, 치료가 돼서. 그래서 EVD는 이렇게 연결을 하고 드레인백을 넣고 이걸로 프레셔를 중간에 재고 하면서 볼 수 있고요. 럼바 드레인지 카테터도 이 스페이스에다가 넣고 이걸 컨티뉴스 드레인 할 수가 있습니다. 션트 수술은 벤트리큘로 페리토니아 션트를 제일 많이 하고요. 룸보 페리토니아 션트는 옵스트럭티브 하이드로세팔러스에서는 하기 어렵겠죠. 왜냐하면 위에서 이미 뭐가 패시지가 막혀가지고 물리적으로 막혀 있는데 허리에서 뺀다고 되겠어요, 이게? 안 되겠죠. 그래서 커뮤니케이팅 하이드로세팔러스에서는 가능하고 소화에선 잘 하지 않습니다. 벤트리큘로 에이트리얼 션트, 아까 얘기했죠. 복강내 질환 같은 게 있어서 페리토니움으로 뭘 할 수가 없을 때 요걸 사용하기도 하고요. 미수가 같은 경우에는 막 1kg도 안 돼, 한 600g, 700g이야. 이러면 복강 안에다가 막 카테터를 넣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벤트리큘로 서브갈리아 션트를 일시적으로 애가 클 때까지 좀 해주기도 합니다. EVD를 해놓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션트 수술한 다음의 사진인데요. 벤트리클 안에 엑스레이예요. 이거는 벤트리클 안에 카테터가 옆에서만 이렇게 들어가 있고, 여기가 이제 밸브거든요. 밸브는 프레셔를 우리가 세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프레셔 이상일 때만 밑으로 내려가라, 열려라, 이렇게. 그래서 프로그래머블 밸브를 쓰고요. 이 카테터가 이렇게 들어와서 복강 안으로 들어가서 기능을 하게 됩니다. 룸보 페리토니아 션트 사진인데 CT 보면 여기 이렇게 옆으로 들어가 있죠. 그래서 복강 안으로 카테터 들어갔고 이렇게 수술할 수도 있습니다. 엔도스코픽 서저리 언제 유용할까요? 이렇게 여기 어딘가에 벤트리큘러 튜머 같은 게 있을 때 하면 좋겠죠. 그래서 옵스트럭티브 하이드로세팔러스의 이 엔도스코픽 서드 벤트리큘로스토미를 할 때는요, 옵스트럭티브 하이드로세팔러스일 때 유용하고, MPH, 이디오패식 MPH의 스탠다드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아주 드문 경우에 적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신경외과를 하면 하도록 하고, 이거 아까 봤던 거랑 똑같은 그림이에요. 벤트리클 안에 이제 구멍 뚫고 들어왔고, 여기가 코로이드 플렉서스 보이고, 그래서 여기가 왼쪽이었어요. septum을 지금 뚫고 옆에 본 거고요. 이거 오른쪽 라테랄 벤트리클이에요. 코로이드 플렉서스 보이고, 포라멘 몸로 통해서 여기가 서드 벤트리클 플로어예요. 서드 벤트리클 안으로 들어가고 얘가 꼭 여기를 뚫어주는 게 서드 벤트리클로스토미가 되겠죠. 아까 션트 오피 바로 못할 때가 있다고 했죠. 감염일 때 하면 안 되고. 컴플리케이션인데요. 감염 컴플리케이션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임플란트를 넣는 거라, 특히나 감염이 있을 때는 해서도 안 되고, 수술 후에도 감염이 생기면 디바이스를 다 제거해야 됩니다. 모든 수술은 감염의 위험이 있는데, 감염의 벤트리클 안에 그런 감염이 생길 거 아니에요. 이 디바이스 통해서 감염이 생기면. 그러면 그거는 굉장히 치명적인 병이니까 컴플리케이션에 유의해야 하고, 또 기계적인 합병증, 이 단락, 션트가 막힐 수도 있고요. 드물지만 이게 중간에 잘리는 경우도 있어요. 사람 계속 움직여서 잘라져서 없어지고, 복강 내에 합병증이 생긴다든지 이러기도 하고요. 기능적인 합병증으로는 우리가 새끼를 내서 CSF를 다른 길로 돌려줬는데 너무 많이 밖으로 빠졌다, 과다 배액됐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 있고, 너무 우리가 새끼를 해서 그걸 해소시켜줘야 되는데 해소가 안 돼, 증상이 개선되지 않아, 이건 너무 배액이 안 돼서 생기는 증상이겠습니다. 션트 수술에 아까 그래서 과다 배액이 컴플리케이션 중 하나라고 했는데, 과다 배액됐을 때는 어떤 증상이 있을까요? 기립성 저압증, 그러니까 압력이 떨어지는 거, 우리는 계속 압력이 높은 얘기만 했었잖아요. 압력이 떨어질 때 어떤 증상이 생기냐면, CSF가 너무 많이 빠지면 서브듀랄 헤마토마가 생길 수도 있고요. ICH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소아의 경우에는 두개골이 아직 유압이 안 된 상태잖아요. 근데 너무 CSF를 빼가지고 이용적을 확 줄였어. 그럼 본인이 이렇게 맞닿아버리고 조기 유압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거에 주의해야 하고, 또 두통, 오심이 생긴다든지, 이때 증상은 뭐겠어요? 기립성 저압증이라고 했거든. 그럼 환자의 증상은 이런 거야. 두통이나 오심이 앉거나 일어서면 생기고, 누우면 괜찮아지고, 이런 증상이 있고, 수술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런 증상이 있다. 그럼 우리는 오버드레이니지 신드롬을 생각해야 됩니다. 오버드레이니지가 되면 벤트리클이 슬릿해지겠죠. 너무 많이 배액됐을 때. 이럴 때 치료는 아까 프로그램 압력을 세팅한다고 했잖아요. 그 압력을 높여줘요. 높은 압력에서만, 더 높은 압력에서 열려라 라고 세팅을 해주면 드레인이 좀 덜 되겠죠. 그렇게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게 수술 전 사진이고 수술 후 사진인데요. 벤트리클이 슬릿해졌지. 그리고 기립성 저압증 증상이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은 프레셔를 높여줘야겠죠. 여기는 굉장히 오래된 크로닉 하이드로세팔러스인데 증상이 어느 날 생겨서 수술을 했어요. 오래됐기 때문에 브레인 컴플라이언스가 없어져서 이 사람을 보면은 벤트리클이 슬릿해졌지만 다른 데가 어디 잘못되지 않았잖아요. 이 사람은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가 다 파이브로시스가 있어가지고. 그치만 이게 빠지면서 밖에 이런 게 보였죠. 영상으로. 서브듀랄 스페이스가 넓어졌죠. 그래서 이런 걸 봐도 이 환자의 증상 그럼 다시 확인해야 되겠지. 기립성 저압증 증상은 없나요? 앉아서 서서 돌아다닐 때 괜찮나요? 이런 거 물어야죠. 아까 언급됐던 것 중에 두개강 내압은 정상인 수두증이 있다. 왜? 크로닉해져서 적응해서 뇌실은 확장돼 있고 압력은 떨어졌다고 하는데요. NPH, 전통적인 NPH는 이디오패식 NPH. 왜 그런지 알 수 없게. 그러니까 디제너러티브 체인지죠. 세컨드 NPH는 어떤 선행 질환이 있을 때 2차적으로 발생하는 걸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서브아라크노이드 헤모리지 같은 거. 서브아라크노이드 헤모리지가 생기면 그 아라크노이드 그래뉼레이션 파이브로시스 같은 게 생기고 흡수가 덜 되기 때문에 NP 이렇게 하이드로세팔러스가 생길 수가 있죠. 트리아드, 또 트리아드. 보행에 문제가 생기고 인지장애가 생기고 배뇨장애가 생기는 게 노멀 프레셔 하이드로세팔러스의 증상입니다. 마치 뭐 같아요? 치매 같죠? 치매 증상이 있어서 병원에 가요.
그럼 영상 검사를 해봐요. 왜 하냐면 치매를 진단할 때 영상이 꼭 필요한 건 아니지만 치매는 뭐예요? 인지가 떨어져서 일반적으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상태를 얘기를 하고 인지검사와 일상생활 척도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이걸 하는 이유는 다른 그것의 원인이 될 만한 다른 원인이 있을까 영상 검사를 하고 그 중에 하나가 이 MPH일 수 있고 이거 마치 정말 치매 증상 같죠. 보행 증상이 첫 증상이고요. 균형 잡기 어렵고 서 있기 어렵고 못 보기 좁고 간격 넓게 들어 올리기 어려운데 약간 자석 끄는 것처럼 걷고 보행이 어렵다. 느려지고 지연되고 진전, 선호증이 동반된다. 두 번째, 인지장애가 있는데 최근 기억력 상실이에요. 주의력, 집중력이 감소하고 사고가 느려지고 무관심해지고 무기력해지고 그래서 우울증, 양극성 장애, 공격적인 성향, 충동 억제 장애 같은 증상도 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MPH를 진단할 때는요, 임상소견이 가장 중요하죠. 신경방사선 검사도 같이 도움이 됩니다. 오프닝 프레셔가 180mm Hg 이하래요. 그러면 센티미터 Hg 이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일드하게 약간 올라가 있는 정도인 거잖아요. 그래서 정상보다 조금 높거나 정상이거나 한 프레셔이고 CSF 아날리시스는 정상이어야 하고 이 럼바 펑처에서 이렇게 40에서 50cc 정도 CSF를 배액하는 검사가 있어요. 이거를 하이 볼륨 탭 테스트라고 합니다. 이 탭 테스트를 해서 전후에 탭 전에 환자를 걸려보고 탭한 다음에 바로 또 걸려봤을 때 보행이 호전되는지 관찰을 하는 게 진단에 도움이 돼요. 이건 뭐에 도움이 되냐면 션트 수술이 이 사람한테 효과가 있겠구나 라는 거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치매 증상하고 비슷했기 때문에 알츠하이머나 뇌혈관 질환이나 다른 원인에 의한 치매 같은 것들이 아닌지 함께 감별 진단을 잘 해야 하고요. 그런 감별 하나만의 원인을 꼭 갖고 있지는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감별 진단을 잘 하기 위해서 이런 검사.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죠. 진단을 잘 해야 되는 게 영상만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수술적인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환자의 증상이 있어야 하고 수술로 좋아지겠다는 확신을 가지고 수술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치료는 션트예요. 수술. 벤트리큘러 페리토니알 션트, 룸브 페리토니알 션트. MPH는 옵스트럭티브 하이드로세팔러스가 아니죠. 커뮤니케이팅 하이드로세팔러스니까 둘 다 가능합니다. 치료를 했을 때 하이볼륨 탭 테스트는 아까 션트 수술했을 때 유용성을 평가하는 도움이 되고요. 일반적으로 세컨더리 MPH는 션트 한 다음에 굉장히 호전이 잘 돼요. 그리고 장기적으로도 예후가 얘보다 좋아요. 근데 이유 없이 그냥 MPH가 됐을 때 단기적으로는 한 70-80%에서 다 호전이 되는데 3에서 5년 이상 시간이 지나면 이 정도만 호전을 계속 가지고 있고 점점 일상생활 수행력이 감소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자, 그래서 오늘 두개강약 항진, 수두증을 받고 3시간짜리 2시간에 안 돼서 끝냈는데 스케줄이 좀 살인적이죠, 여러분? 그래. 우리는 과정을 잘 성실하게 해서 잘 끝내는 거가 중요하니까 그냥 다 같이 할 때 열심히 하고 중요한 얘기는 나중에 또 볼 수 있고 이게 궁금하면 나중에 실습 나와서 봐도 계속 궁금하면 신경외과 해도 되니까 우리는 그때 만나도록 합시다. 네, 고생하셨고 수업이 이제 다 끝났나요? 또 있나요? 하나 있어요. 정신신경계 전공선택이 뭐야? 아, 그래요? 그럼 뭘 들어요? 치의학. 그래.